안녕하세요. 저는 판교에 사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저는 목숨을 바꿔도 아깝지 않을 딸과 그리고 남편 이렇게 세 식구끼리 단란하니 살고 있어요. 전 결혼 전에 미술을 전공하여 미대를 나오고 조그맣게 도자기나 접시, 그릇을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죠. 미술 작가가 꿈이었지만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나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만족감에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공방을 운영하며 접시나 그릇을 많이 만들었기에 주부들의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하고 있었고 문화센터 출강도 나가고 있었답니다. 문화센터 출강을 나가면서 저희 시어머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내 아들이라고 꼭 소개해주고 싶다면서 어머님의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인상도 서글서글하시고 처음부터 저에게 참 잘해주셨죠. 그렇게 수강생님의 권유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만 남편과 결혼에 있어서는 후회해본 적은 없네요. 아니,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녀요. 삼성 알지? 진짜 번듯하고 얼굴도 잘생겼다니까. 진짜 선생님, 한번 만나봐요, 어? 그래도 아무래도 좀 그렇죠. 회원분이랑은 제가 계속 봐야 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아드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요. 그런 거 진짜 신경 쓰덜덜 마라. 딱 선생님이 우리 아들 스타일이라니까. 내가 아들이 둘 있는데 내년까지 한 명이라도 장가를 보내야지 원. 두 놈을 다 끼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두 놈 중에 우리 막내가 인물이 왔다요. 진짜로 나만 믿어보라니까. 처음엔 돌려서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권유에 그래 나도 한번 만나나 보자는 생각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어머니 말씀대로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머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퇴근하고 식사 안 하셨을 텐데 식사 먼저 고르죠. 어머님 말씀대로 막내 아드님은 굉장히 미남형이었어요. 직업도 연구원에 누가 봐도 호감형이었네요.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죠.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만큼 매력적이었어요. 진짜 어머님이 당신 너무 잘생겼다고 나한테 계속 만나보라는 거야. 난 자기 아들이니까 당연히 잘생겼다고 하시는 줄 알았거든? 근데 자기 처음 보고 놀랐잖아. 너무 잘생겨서. 왜 지금까지 여자친구 없이 혼자 지냈지? 이런 생각도 들었다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하도 엄마가 차만 처져 있다고 둥 떠밀어서 나왔는데 엄마가 내 스타일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아무것도 못 말리는 것처럼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에게 푹 빠져 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님께 너무 감사했죠. 남자친구는 얼굴만큼이나 성격도 좋았어요. 똑부러지고 배려심도 깊었네요. 그동안 옹졸한 남자들만 만나왔다고 생각했던지라 지금의 남자친구의 화끈한 성격도 너무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고 있을 무렵 어머님께서는 결혼을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니, 이제 바뀌니까 편하게 불러도 되죠? 우리 아들도 이제 30이 넘었고, 난 올해 안에 결혼했으면 하는데. 아, 네, 그럼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 결혼이요? 아직 저희 만난 지 6개월도 안 됐고, 물론 지금이야 너무 좋은 모습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서로 조금 더 알아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민호 씨도 그럴 거고, 어머님 말씀대로 신중히 생각해 볼게요. 아이고, 그래요.
민호랑 집에 좀 놀러 오고 그래.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편하게 해요. 아휴, 어쩜 저리 고울까? 어머님이 저렇게 저를 마음에 들어하니 결혼 후 시집살이는 걱정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희의 인연을 신기해하기도 하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간이 흘러 결혼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슬슬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니 시어머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셨죠. 처음 가본 남자친구의 집은 의외로 집도 굉장히 크고 좋았어요. 시어머님께서 문화센터 나오실 때마다 하고 오셨던 명품들의 이유를 집을 보고 알았네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어머님 혼자 아들들을 키우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홀로 아들들을 키웠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고요. 그렇게 집 구경이 끝나고 남자친구의 형님을 뵙게 되었어요.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공부 중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조금은 소극적인 것 같았죠. 그래도 성격은 남자친구와 비슷하여 집안 자체가 화기애애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 저 역시도 이 결혼 끝에는 행복만이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취해 행복했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절대 혼수, 예단은 해오지 말라고 하셨죠. 완강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영아. 진짜 아무것도 해오지 말아라, 정말로. 그냥 몸만 와, 어? 엄마는 네가 이렇게 시집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매일 아들들만 키우다가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존재 자체가 선물이니 그냥 몸만 와. 에이,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그래도 최소한으로 할 건 해야죠.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아니야, 지영아. 진짜 괜찮아. 그냥 나랑 결혼해 주는 것만으로도 넌 최고의 선물이야.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지? 우리 복덩이. 이제 복덩이라고 불러야겠다. 우리 지영이가 들어오고 그네도 시험 합격한 거 아니? 그 어렵다는 회계사 시험에 통과해서 세무사도 되고 아주 가만 보면 지영이가 복덩이라니까. 우리 집 일이 너무 잘 풀려. 어머니,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야 너무 영광이죠. 아주버님이 열심히 하셔서 잘 되신 건데. 그렇게 전 결혼 전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은 혼수와 예단은 해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집에 들어갈 가전이나 가구, 그리고 어머님께 조그마한 선물을 해드렸고요.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셨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후 친구들은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정말 시댁이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어머님 뵈러 가자고 할 정도로 말이죠. 제 친구들은 그런 저에게 당부를 했어요. 야, 그래도 시댁은 시댁이야. 너 애 낳아봐라. 진짜 달라질걸? 지금 그렇게 잘해주셔도 또 모르는 거라니까? 에이, 안 그래.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수강생이었잖아. 그때도 인품이 엄청 뛰어나셨어. 내가 그거 보고 소개받은 거고. 에휴, 아서라 아서. 그래도 적당히 해. 너무 잘하지 말고.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게 시댁이라니까. 알겠지? 친구들은 저에게 이런 소리를 했지만 저는 상위 1% 시댁을 만났다고 생각했기에 저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까요? 아주버님이 결혼할 거라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나이는 재수 씨보다 1살 많고 직업은 피부과 의사예요. 인사해 자기야. 여기는 우리 엄마 동생 재수 씨죠.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피부과 의사라고? 어쩜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뽀얗구나. 아유, 너무 미인이다. 우리 아들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엄마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 얘 며느라, 여기 과일 좀 내오거라. 여기 앉아요, 어서. 다리 아플 텐데. 네, 안녕하세요.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이야말로 피부가 너무 고우신데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려고 데려오신 분은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재원이었어요. 피부과 의사답게 피부도 굉장히 좋으시고 인상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형님이 생긴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설레었고요. 이 가족의 완전체구나 하고요. 아니, 너무 곱다. 얼굴도 이렇게 예쁜 분이 의사라니. 공부를 얼마나 잘한 거예요? 아유, 너무 불공평하다. 시어머님은 특유의 사람 기분 좋아지게 하는 언행들로 집안 분위기를 띄워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태도가 저에게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죠. 처음 보는 시어머니 태도에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처음이기에 얼떨떨했어요. 아니, 너는 딱 과일만 내오니? 저녁 준비도 좀 하고 차도 좀 내오고 해야지, 안 그러냐?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아, 네. 금방 준비할게요. 혹시 뭐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있으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혹시 전골류 좋아하실까요? 아, 난 다 잘 먹어요. 알아서 준비해줘요. 어머님, 제가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쓰는 크림들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혼자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묘하게 두 분이 저를 하대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어머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적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을 하며 혼자 부엌에서 요리를 했네요. 누구 하나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거실에서 깔깔거리며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아들들까지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곧 가족이 될 식구 밥 하나 맛있게 차려주는 것 또한 예의인 것 같아 열심히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시어머님의 처음 보는 모습이 자꾸 저에게 비춰졌지만 애써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예, 물 좀 가져와라. 여기 우리 첫째 며느님 목 막히겠다. 너는 물도 안 내놓고 뭐하니? 우리 둘째가 센스가 좀 없어. 에이, 센스는 타고나는 거 아시죠, 어머님? 아, 저 물 따뜻하게 주세요. 제가 찬물은 못 먹어서 아셨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갑자기 정말 처음 보는 태도를 하는 어머님과 처음 보는 형님의 환장 콜라보였네요. 정말 이성적으로 내가 기분 나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항상 늘 잘해주시기만 했던 어머님이셨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대하시는 게 도통 이해가 안 갔죠. 그날은 그냥 어머님이 새로운 며느님을 맞이하느라 너무 하이텐션이라 그랬다고 그냥 이해하자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무색하게 어머님은 그날 이후 완전 딴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머, 이런 거 선물 안 해도 되는데. 결혼 준비하기도 바쁜데 너무 과한 거 아니니? 아이고, 예뻐라. 가방도 너무 곱다. 너 닮았어. 아니에요, 어머님. 동민 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안 그래, 동서? 아, 동서라고 말해도 되지? 이제 어차피 한 가족이 될 거니까. 그리고 동서 주려고 선물 골라봤는데 이거 이번 시즌 유행하는 코트거든? 아, 감사해요. 저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저도 형님 결혼 선물로
선물 준비했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접시들이랑 컵이에요. 세상에 하나뿐인 걸로 디자인해봤어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된 걸 너무 환영합니다, 형님. 제가 2주 넘게 만든 형님네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접시 세트와 커플컵, 값비싼 선물을 해드릴 수 있었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정성 들여 준비를 했고요. 하지만 형님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죠. 기분이 나빴어요. 아, 지영씨, 공방 운영한다고 했죠? 고맙네요. 집에서 풀어볼게요, 선물은. 어머님, 우리 이제 이거 먹으러 가봐요. 제 선물은 뜯어보지도 않고 어머님께 찰싹 달라붙어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 허무했어요. 이젠 좀 알겠더라고요.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어머님은 형님의 태도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으신 듯 저에게 퉁명스러웠어요. 밥 먹는 내내 밥이 얹히는 기분으로 밥을 먹었네요. 처음으로 시댁이란 이런 곳이구나 라고 느꼈죠. 내가 아들들만 있다가 이렇게 딸들이랑 밥 먹으러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특히나 우리 첫째가 나 신경 쓰느라 이렇게 선물 골랐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역시 의사 며느리는 다르다니까. 친구들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어머님, 말만 하세요. 그리고 저희 병원 오셔서 피부 관리도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아유, 힘들게 나까지. 나야 그러면 고맙지. 이제서야 내가 며느리 덕을 보는 것 같네. 아니, 둘째야 뭐. 자기 살기도 바쁘니까 뭐 덕이랄 것도 없었고. 안 그러냐, 둘째야? 첫째 내가 복덩이다, 복덩이. 우리 아들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좋아. 네, 뭐 어머님이 그래도 형님이 들어오시니까 더 밝아지시는 것 같아 보기 좋아요. 형님도 너무 밝으신 분이라 좋고요. 동서, 어머님이 나 예뻐한다고 질투하는 거 아니지? 아무래도 장남이랑 차남은 다르잖아. 며느리도 그럴 거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 그래도 동서 정도면 시집 잘 온 거지. 하여튼 잘 지내보자고 두 며느리들끼리, 알겠지? 뼈가 있는 형님의 말이 기분 나빴지만 어머님도 웃어넘기시고 저 역시도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어이도 없었고요. 그리고 두 분의 대화에 낄 수도 없었네요. 어머님의 형님 사랑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형님이 의사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것을요. 저도 남부러울 것 없이 제 직업에 프라이드를 갖고 있지만 어머님이 보시기엔 공방하는 며느리보다 피부과 운영하는 의사 며느리가 더 최고로 보였을 테니까요. 참 씁쓸했네요.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어머님이었는데 어머님의 사랑엔 조건이 늘 붙는다는 것을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충격까진 아니었을 텐데 지금에서야 이러시니 받아들이기가 힘겨웠죠. 남편에게 의논해 보려 했지만 저 혼자만이 참으면 다 평화로워질 것 같았기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어머님과의 거리를 두면 된다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아주버님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어머님과 형님께 상처를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결혼을 축하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얘 둘째야, 이번에 너 형님네 신혼여행 다녀오면 그래도 집에서 식사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뭐 생각해 둔 거 있니? 꼭 저를 안내해줬다기보단 제 결혼식 끝나고는 외식을 하였기에 당연히 형님네도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외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전화가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내심 서운함을 감추고 최대한 밝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두신 음식 있으세요? 형님 지난번에 보니까 전골 요리 좋아하시던데, 불고기 전골이랑 이것저것 반반 할까요? 내가 꼭 신경 써야 되겠냐? 알아서 좀 신경 써라. 너네 형님이 보통 위인이냐? 하루 종일 머리를 얼마나 쓰겠어? 잘 먹어야지. 우리 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식사 때 좀 신경 좀 써라. 알겠지? 그럼 내일 오니까 넌 일찍 와서 준비 좀 해라. 이렇게 하실 말씀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너무 섭섭했죠. 그렇게 저보고 복덩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냥 이 집의 미련퉁이로 전락한 느낌이었습니다. 의사 며느리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어디 가서 제 직업에 대해 당당하지 않았던 적도 없고 나름 이리저리 강의도 많이 하러 다니기 때문에 비교당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설사 제가 무직이라고 해도 며느리들끼리 비교하며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시녀처럼 부리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정말 어머님한테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마냥 이렇게 당하기만 해선 안 된다고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형님이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날 저는 아침부터 장을 봐서 어머님 댁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없는 솜씨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불고기 전골과 이것저것 밑반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형님네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어머님은 또 한 번 입이 귀에 걸리셨죠. 오늘 하루 종일 음식 만드느라 고생한 저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형님 고단할까 전전긍긍 하셨네요. 그리고 형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준비한 음식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외국 나갔다 오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드리려고 선물 사왔어요. 동서 것도 있어. 앉아서 뜯어봐. 어머님한테는 이 스카프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샀고요. 동서는 핸드크림. 기껏 사온 핸드크림으로 생색내는 꼴을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사다 준 것이니 좋아하는 척이라도 했죠. 감사해요, 형님. 안 그래도 핸드크림 진짜 필요한 건데 잘 쓸게요. 한식 드시고 싶은 것 같아 식사 준비했어요. 얼른 드세요. 아유, 고생스럽게 뭘 이런 걸 다 사온다냐? 힘들었겠다. 스카프 어떠니? 어울리니? 고마워, 우리 센스쟁이 큰 며느님. 그렇게 식사는 시작되었어요. 형님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도 짜고 저것도 짜고 아주 요리한 사람 무한할 정도로 타박을 했어요. 아우, 짜. 동서가 간한 거야? 어머님도 혈압 있으셔서 짠 거는 조심해야 해, 알지? 너무 짜다. 이건 맵고. 죄다 자극적이네. 피부에 얼마나 안 좋은데, 동서. 동서는 가만 보면 요리는 소질 없는 것 같아. 내가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아니, 조속가 나왔으면 손재주가 있는 건데. 어쩜 이렇게 요리는 똥손이야? 나중에 나랑 요리 클래스나 한번 다녀오자. 확 늘 거야. 그럼 형님은 입맛에 안 맞으면 직접 해 드시던가요? 정성 들여 요리한 사람 무한하게 뭘 그렇게 핀잔만 하세요? 형님 손은 얼마나 금손인지 궁금한데 다음번엔 형님이 실력 발휘 좀 해보시던가요? 기대할게요. 진짜 밥 먹는데 주걱으로 머리통을 때릴 뻔했어요. 기껏 아침부터 장을 보고 차렸더니 짜다, 싱겁다, 맵다. 보글보글 끓었네요. 그렇게 안 짜던데? 형수가 너무 싱겁게 먹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는 이 사람이 해준 요리 다 입맛에 맞던데. 엄마도 곧잘 드시고. 아유, 얘.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둘째가 좀 짜게 먹긴 해. 그거 고쳐야 해. 의사가 잘 알지, 안 그래? 짜게 먹는다고는 처음 들어봤네요. 나름 저도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뭐 짜다고 하시니까 똥손인 저는 주방일에 손 떼야겠네요, 이제. 어머,
동서, 삐졌어? 아니, 나는 그냥 동서 건강이랑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말하는 거지. 내가 뭐가 돼? 저런 식으로 저를 옹졸하게 몰아가는 걸 보고 또 한 번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정말 제 인생 최대의 고비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와 형님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같은 해에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까지 비슷한 시점에 하게 되었죠. 어머님은 출산할 때마저도 저를 섭섭하게 하셨어요. 어머님은 형님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땐 500만 원을 주시더니 제가 애를 낳았을 때는 100만 원을 주셨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손주인데 금액으로 저렇게 차별하시는 게 기분이 너무 나빴죠. 이것 또한 형님이 와서 제 속을 긁길래 알게 되었어요. 형님은 늘 이런 식으로 항상 제 속을 긁어 놓았습니다. 동서, 축하해. 우리 둘 다 딸을 낳았네. 아니, 어머님 왔다 가셨어? 어머님 무리하셨더라고. 우리한테 500씩 주시고. 자기도 그 정도 받았지? 네? 500이요? 아, 어머님 그런 걸로 차별하시네요. 네, 형님도 몸조리 하느라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오시고 감사해요. 아기는 잘 크고 있어요? 그럼, 아, 맞다. 우리 어머님이랑 합가하기로 했어. 아무래도 나 일하는데 아기를 전적으로 어머님이 케어해 주신다길래.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어머님도 적적하시지 않고 형님도 병원 확장했다고 했잖아요. 또 복귀하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전문직이 그래도 이게 좋지 뭐. 휴직 다 할 수 있고 다시 복직하는데도 문제 없고 안 그래? 자긴 공방 어떻게 됐어? 저도 강의랑 클래스만 하려고요. 당분간 아기는 제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아기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면 저도 공방 열어야죠. 무리하지 마. 그래도 어영부영해서 도우미 아줌마 쓰느니 그 돈 벌 바엔 그냥 아기 보는 게 나을 수도. 그지? 출산 후에도 병원까지 와서 은근 속을 뒤집는 형님이었죠. 늘 형님은 처음부터 제가 형님 아래에 있다는 듯이 행동했으니까요. 그래서 출산 후에는 더더욱 시댁과 형님을 멀리했습니다. 어머님이 절 대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남편도 알았기에 시댁에 가는 것을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편하신지 항상 형님네 병원을 방문하거나 할 때는 저를 호출하셨어요. 부를 때는 저를 부리고 오시는 것은 형님을 모셨습니다. 어머님과 단둘이 있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요. 항상 형님 앞에서는 늘 달라지셨고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잘해주셨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더 싫었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이 되었어요. 제 딸은 그래도 공부를 곧잘 하였고 똘똘하며 사랑스러웠죠. 천성이 너무 밝고 착했고요. 형님네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곧잘 하였어요. 두 집 다 공부를 잘하다 보니 오히려 괜찮았어요. 한 명이 처지거나 하는 것이 없이 두루두루 둘 다 곧잘 하였으니까요. 그나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사사건건 어머님은 형님네와 저의 애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도를 넘어 남편도 듣기 싫어하는 날도 많았고요. 형님도 동참해서 즐기기 시작했죠. 아니, 우리 큰소녀는 누구 닮았냐? 아마 지혜미 애비 꼭 닮았을 거야. 어쩜 이리 똑똑해? 애가 확실히 달라, 총기가. 그러니까요. 중학교 가면 본격적으로 특목고 준비해야죠. 아무래도 제 아빠처럼 세무사도 괜찮은데. 둘째는 착하긴 한데 뭐가 될지 모르겠네. 둘째는 뭐 시킬 거냐? 뭐 생각은 있니? 너처럼 미술은 시키지 마라. 괜히 돈도 많이 들고 이도저도 안 되면 돈만 버리는 꼴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애초에 미술은 시키지 마라. 고생이다. 네? 안 그래요, 어머니.
만약에 지훈이가 하고 싶어 하면 시켜야죠. 아직 뭐 딱히 하고 싶어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중학교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지 않을까요? 거기에 맞춰 지원해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미술을 하고 싶다면 시킬 거고요. 아직은 몰라요. 그럼 둘째네는 너네가 알아서 케어 잘하면 되겠고, 첫째네는 내가 개인가에 붙여주랴? 이제 중학교도 가는데. 어머, 어머님.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안 그래도 학원 세팅해야 하는데 개인과외 쪽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시어머님은 형님네에 월 200짜리 개인과외를 붙여주신다고 했어요. 중요 과목으로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딸은 저희가 알아서 케어하라니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었죠. 그런데 형님이 뒤이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동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마. 아무래도 어머님이 될 놈을 밀어주지, 동서. 안 그래? 딱 봐도 우리 지연이가 싹부터 틀리잖아. 지훈이는 그냥 동서가 알아서 지금처럼 케어하면 될 것 같고. 어머님, 감사해요. 지연이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 이 집 들어오고부터 그러더니 정말 왜 그러세요? 형님한테 뭘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될 놈을 밀어준다고요? 어머님이? 그럼 우리 지훈이는 뭐 안 될 놈이라는 건가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셨냐고요? 딸 가지고 그러는데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제가 너무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너 그동안 마음에 다 담아두고 있었니? 너 웃긴다 아주. 아니 어쩜 이렇게 또박또박 소리를 지른다니 너. 그동안 얼마나 참았던 거니? 아주 눈 그렇게 뜨고 무섭다 너. 그네야, 얘 좀 봐라. 뭐 잘못 먹었다니? 동서, 진정해. 무슨 말을 못하겠네? 아니, 당연히 큰 손주 밀어주는 게 당연하지. 욕심도 커, 동서는? 지훈이는 내가 이 책 주마. 이 책이 내가 아는 친구한테 얻어온 책인데 이게 중학교 필수 도서란다. 자, 여기. 어머님이 제 딸에게 읽으라고 주신 책은 2,000원짜리 중등 요약집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뒤이어 말을 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책이면 그네도 이걸 살펴봤나 보다. 그네 방에 있더라. 하여튼 섭섭해하지 말거라. 알겠지?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그 길로 책도 안 챙겨 집으로 왔네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니 당연히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요. 자식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앞서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게 저희는 몇 달을 시댁과 마주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추석이 되어 온 식구가 집에 모였습니다. 딸아이는 따분한지 저에게 심심하다고 집에 가자고 했고요. 어쩔 수 없이 딸에게 그 어머님이 주신 책을 쥐어주며 읽고 있으라고 했는데 딸이 그 책을 펼치고 읽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아주버님은 아비규환이 되어 그 책 속을 사수하려고 했죠. 이상해서 그 책을 살펴보니 세상에 그동안 형님네 병원 매출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환자들에게 현금으로 받으면서 현금 영수증 처리도 안 하고 챙긴 환자 명단과 금액 정리가 되어 그 책에 꽂아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돈이 무려 14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형님한테 말했죠. 형님, 이거 뭐예요? 요즘 현금 영수증 안 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아주버님이랑 지금 뒤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이거 어디서 났어, 동서? 자기야! 자기야! 동서는 알 거 없어. 참나, 이리 내놔.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불법인 거 모르세요, 형님? 아니, 아주버님이랑 짜고
뒤에서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형님, 이거 범죄예요. 아, 재수씨. 일단 제가 정리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잠깐 거기 책에 꽂아둔 거고요. 일단 모른 척 좀 해주세요. 그동안 병원 확장하고 그렇게 지성인 코스프레를 했던 것이 이렇게 뒤에서 세금을 내지도 않고 자기네 배만 불리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파렴치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런 인성이라는 것이 끔찍했네요. 범죄자와 한솥밥이라니. 전 증거물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가장 큰 복수를 계획할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연휴가 지나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요. 신고가 들어가자마자 병원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형님은 큰 벌금을 맞았죠. 직원들도 증언을 많이 해주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 아주 못 잡아먹을 듯이 굴었네요. 그 모습조차도 전 고소했죠. 앞뒤 다른 건 알았지만 저렇게 뒤에서 돈장난을 할 줄이야. 아주버님 또한 실망했고요. 그래도 꼼꼼하게 작성해둔 아주버님 덕분에 밝힐 수 있었지만요. 동서지? 동서가 신고한 거야, 분명히. 우리 병원 직원이 그럴 리가 없지. 이거 아는 사람은 동서인데 안 그래? 참나. 뭐가요? 아니, 당연히 내야 될 돈을 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아니, 형님, 사회에 악이 되진 말아야죠. 딸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내야 했던 거고 그걸 아주버님이랑 둘이서 짜고 현금으로 얼마를 해 드신 거예요? 뭐? 이게 진짜 미쳤나? 너 내가 가만 안 둬. 넌 그렇게 깨끗해? 내가 너 때문에 세금 폭탄 맞은 거 생각하면 아유,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너같이 사회에 악 볼 일도 없고 의사 하나로 시집 올 때부터 유세를 떨어대더니 그 집 꼴 되니까 이제 어때? 어머님 어떠세요? 어머님 훌륭한 의사 며느리 뒤에서 세금만 내고 돈 장난하다가 몇십억 세금 폭탄 맞았어요. 어디 동네에 자랑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전 제 딸에게 꼭 범법은 저지르고 살지 말자고 가르칠 거네요. 고액 가해하면 뭐해요? 당신처럼 머리만 좋으면 뭐해? 어떻게든 뒤에서 자기 배부를 생각만 하고 있는 이기적인 인간 같으니라고. 네 딸이 불쌍하다. 아니, 내 아들 꼬셔서 너 지금 여태까지 뒤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냐?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아이고, 말도 안 돼 정말. 전 그 말을 끝으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의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지만 형님은 꼭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마 세금을 저렇게 내도 뒤에서 또 돈장난을 할 것 같은 위인이지만요. 시어머니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딱히 나무라지 않으셨고 오히려 형님네 보고 이제 분가하라고 했다 하네요. 아무래도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셨겠죠. 본인 아들도 큰일 날 뻔했으니 그 여자는 병원을 팔아 일반 그냥 병원에 페이닥터로 일한다고 하더군요. 남편 말에 의하면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다나 뭐라나. 이미 업계에서는 소문이 나서 지금 일하는 병원도 선배 병원에서 간신히 부탁하여 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번 일로 저는 저희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는 것, 이게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보다는 인격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기만을 바라게 되었죠. 지금도 완벽한 엄마는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려 합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한 남자를 데려왔을 때 너무 놀란 적이 있었어요. 딸은 평생 동안 혼자 살겠다며 제 속을 뒤집어 놨었는데 언제부터 마음이 변했던 건지 갑작스럽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결혼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딸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허락을 해줬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사라져서 제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도 큰 걱정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되면서 눈이 맞았던 거였네요. 그동안 일에만 빠져서 살았던 딸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길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엄마 입장에는 자식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그렇게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면서 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점점 더 크게 발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너무 행복했었고 항상 저에게 밝은 모습만 보여주던 딸이 결혼 생활을 아무 걱정 없이 잘 유지해 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과 일주일 전부터 저녁 약속을 잡아놓은 터라 시간 맞춰 회사로 찾아갔는데 제 눈앞에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그때가 되어서야 딸의 결혼 생활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딸을 키운 엄마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딸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던 딸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한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안사도는 회사까지 찾아와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는데 주고받는 대화가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것 하나 못해줘서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내 아들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니? 벌써 3년이다.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해주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니? 이번에 친구들과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 돈 좀 두둑하게 통장에 꼽아달라니까. 한 푼도 넣지 않았더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 맞는 거지? 확실하게 얘기해봐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느 정도 껏 하셔야죠. 친구분들과 해외여행 다녀온다고 3천만 원을 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돈을 왜 제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이한테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꽤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정도는 어머님 자식인 그이한테 부탁을 하셔야죠. 지원을 못 해준다는 것보다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돼요.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도 지금 해외여행 못 보내드려서 마음이 아픈데 어머님한테 3천만 원을 드리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드릴 수 없으니 정 가고 싶으시면 그이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긴 어머님도 함부로 출입을 해선 안 되는 회사예요.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돈도 많이 벌면서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나를 거지 취급하는 거냐? 내가 며느리한테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거니? 내 아들 데려갔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나이도 더럽게 많아서 애도 못 가지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나를 노려봐? 젊은 내 아들 데려갔으면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퍼줘도 모자랄 판에 꼴랑 3천만 원 가지고 엄청 땡땡거리네. 사돈, 지금 제 딸의 회사에 와서 뭐 하시는 거죠? 가만히 듣다 보니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제가 나설 수밖에 없겠네요.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계신 사돈이 더 문제 같은데 그럼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보죠. 사돈은 제 딸에게 뭘 해줬나요? 설마 3년 동안 뜯어가기만 하신 건 아니시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죠. 예, 너는 왜 이런 일을 엄마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거야? 나도 이제부터 사이한테 돈 좀 탔어야겠다. 3년 내내 바보 같은 짓만 했네. 나도 이참에 세계 일주나 하게 사이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 좀 달라고 해야 되겠어. 엄마 평생 소원이 뭐라고 했니? 세계 일주 하는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 재력에 있는 내 딸을 데려갔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도 두둑히 받는다며.
사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위한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봐야 되겠어요. 둘만 행복하길 바라서 그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제가 오히려 바보였네요. 당장 정서방 나오라고 해라. 오늘 우리 둘이 저녁 외식하기로 했었잖아. 카드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사위 카드로 스트레스 좀 팍팍 풀어야 되겠어. 사돈이 3년 동안 받아가신 만큼 저도 똑같이 보상 받겠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엄마, 여기까지 와서 지금 무슨 짓이에요?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만 돌아가 계세요. 아들, 너 왜 이렇게 어깨가 말려있니? 요즘 며느리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야?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있어야지. 사돈은 제가 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사돈이 제 딸에게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걸 보게 되었고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던 도중 사위는 점점 격해지는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사돈을 회사 밖으로 내보낸 다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개를 떨구며 달려온 사위는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정서방, 지금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맞는 행동이야? 여긴 엄연히 내 딸의 회사이자 대표라고. 그런데 직원들 눈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딸에게 면박을 줘? 언제부터야? 사돈이 내 딸을 언제부터 막대한 거냐고.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는 걸 왜 내 딸 보고 지갑을 열라는 건데? 고개만 떨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만 진정하세요.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진정하게 생겼어? 그동안 내 딸이 사돈에게 갖다 바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지 알아야 할 것 같네. 사위는 진땀을 빼며 저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지만 이미 사돈의 행동을 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상태라 그냥은 넘어갈 수 없었어요. 사돈이 내 딸을 함부로 대하는 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다는 거와 같은 거였습니다. 딸은 정리하고 나오겠다며 사무실로 들어갔고 사위도 눈치를 살피다가 저를 피해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시 뒤 딸이 회사 밖으로 나오자 식당이 아닌 집으로 가자며 방향을 틀었어요. 딸은 저에게 좋은 걸 사드리고 싶다 했지만 그것보다 대화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얘기하자 딸은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고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지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점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속으로 앓고 있었어? 엄마까지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지. 나도 정말 잘하려고 했지만 시댁 집안 식구들은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점점 더 큰 것들을 바래서 많이 버거웠었어요. 오늘도 시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올지 몰랐거든요. 아니 어떡해.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지? 정서방이랑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니? 살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다음 날은 괜찮아지겠지. 또 다음 날은 그래도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겠지. 매일 기대하려 했지만 그것도 이제 지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계속해서 부딪힌다면 당연히 갈라서야지.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다가오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해라. 엄마가 도와줘야 할 건 없는 거고 필요한 게 있으면
미안해 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줘야 덜 힘든 거야.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는 거고.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딸은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워낙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행동하며 살아왔던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는데 그걸 보고 있던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딸은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사위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제 딸을 설득해달라며 결혼 생활이 고작 3년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니 이해해달라는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내 딸이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준 것 같은데 자네는 조금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거기에다가 사부인이 그동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했었는데 내 딸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그냥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둘은 평생을 함께할 사이 아닌가?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될 사이인데 내 딸에게 상처를 줘? 3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더는 믿어줄 생각 없으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것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할 사람이 나는 뒷전이었잖아. 오로지 당신 가족만 챙기기 바빴지.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신경 쓴 적 있었어? 한 번도 없었잖아? 작은 선물조차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잘할 수 있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당연히 변화될 수 없겠지. 며칠 지나면 분명 똑같아질 거야. 나는 저번에 어머님이 회사에 찾아오셔서 해외여행 경비로 3천만 원 요구할 때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당신이 하는 대로 전부 다 할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엄마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딸은 그동안 안 좋았던 감정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사위한테 눈물을 쏟아내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이렇게까지 깊어져 있는 딸의 정신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되었었어요. 그동안 힘들게 일만 해오던 딸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한 남자에게 정착을 하고 싶어 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로잡고 싶어서 그동안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 이혼은 아무것도 아니라지만 제 딸에게 있어서 이혼은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고 그래서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미 완전하게 닫혀버린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위가 저희 집에 올 거라고 미리 사돈 집안과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사돈 식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선 초인종을 눌렀네요.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알아서 잘하면 될 것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급하게 수습하려는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부인은 다짜고짜 제 손부터 잡았어요. 아이고, 사부인, 다 제 잘못입니다. 그저 며느리가 버는 돈이 많다 보니 시애미를 위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동안 금전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너무 요구만 했나 봅니다. 사돈이 잘 좀 설득해 주세요. 이혼을 하면 서로에게 상처로 남게 되겠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관계 회복에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기회를 만든다면 앞으로 서로 웃는 날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셔야 되겠어요? 저번에 제가 며느리 회사에 찾아갔던 건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한 번만 노여움 푸시고
사돈께서 며느리 좀 잘 설득시켜 주세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번 맺어진 인연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명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자 이미 제 딸의 마음에 너무나 상처가 많았고 골이 깊어졌는데 그걸 저한테 설득시키라는 것 자체가 나쁜 엄마로 만드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요. 이미 내 딸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왜 제가 설득을 시켜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할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저희가 잘하겠다잖아요.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올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줬는 줄 알겠네.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건 그만큼 올케가 버는 돈이 많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떠날 때 싸고 갈 것도 아닌데 그것 좀 쓴 거 가지고 이혼까지 갈 문제인가요? 올케, 내 말이 틀렸어? 가족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던 거야? 다들 저를 뭘로 생각하고 계신 건데요? 가족이라고요? 저를 단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이용해 먹는 수단으로밖엔 안 봤잖아요.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다들 뒤로 빠져서는 돈 한 푼 내지 않았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식적으로 초대한 적 있으세요?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고만 하지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하면 남처럼 행동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정 떨어졌는 줄 알아요? 가족이면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느낀 거라곤 저를 지갑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싫다고 하면 저 사람한테 온갖 불만 다 털어놓고 부부 사이 감정 상태 안 좋게 만들어놨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 남보다 못한 사이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한 거야?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편안해질 줄 알지? 우리가 그냥 두 눈 뜨고 순순히 이혼해줄 거라는 생각이라면 꿈 깨거라. 한번 엮인 인연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우리도 더 이상은 좋게 좋게 대화로 끝내지는 못할 것 같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면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사돈 식구들은 사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수습을 하려 했지만 이혼을 하겠다는 딸의 마음이 확고한 상태라 더 이상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사돈 식구들의 목소리도 높아졌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이럴 때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많은 힘이 되었을 텐데 오래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버려서 저희끼리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한다는 게 너무 슬픈 현실로 다가왔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혼을 한 해 만에 공방이 오고 가다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사돈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희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침묵을 깨며 뱉은 첫마디는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거였어요. 일하는 것도 지치고 남은 인생 삶을 즐기고 싶다며 모든 걸 내려놓길 원했습니다. 여지껏 열심히 달려왔으니 그동안 벌어서 모은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며 대화를 주고받았네요.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낌없이 좋은 말들과 격려를 해주는 거였어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밟고 일어날 수 있게 계속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사위와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힘들게 이끌어오던 회사도 정리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위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딸을 설득시키려 했지만 결국 사돈 식구들도 더는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이혼을 하겠다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딸은 회사에서의 마지막 출장을 끝내고 사위와 이혼을 결정하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출장을 떠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딸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저녁에 전화를 주겠다는 문자를 남겼는데 늦은 저녁이 될 때까지 연락 한 통이 없길래 일적으로 많이 바빠서 그런 줄 알고 문자 한 통 남겨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이 되어서도 연락이 없자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더 연락을 취해봤지만 딸의 핸드폰의 전원은 켜지지 않았네요. 걱정되는 마음에 잠 한숨 못 자고 잠을 꼴딱 새웠는데 다음날 아침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불안한 마음 가라앉히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 한 통을 받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전달받은 위치로 급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딸이 있는 위치를 안내받았고 천천히 걸어가 신원을 확인하려고 덮여있던 천을 천천히 들쳐 올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서 굳어버린 상태로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 옆에 있던 담당 형사는 현장 수사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단서는 없는 것 같다며 근처 식당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중심을 잃을 정도였다는 식당 사장의 말을 수사한 형사가 대신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걸어가던 도중에 다리 위에서 중심을 잃어 떨어진 것 같다며 현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네요. 평소에도 술을 잘 먹지 못하는 딸이 이혼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과도하게 술을 먹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담당 형사가 사위한테까지 연락을 했는지 사돈 식구들을 전부 다 데리고 병원으로 찾아왔네요. 세상 떠난 딸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사위는 오열을 했고 뒤에서 사돈분들과 사돈처녀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사돈 집안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 것 같아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면서 사위의 멱살을 잡았고 내 딸을 살려내라며 온몸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 손으로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딸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사돈 식구들이 저희 가족에게 미안했는지 저 대신해서 딸의 장례를 진행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붙잡고 난리칠 힘도 없어서 마냥 주저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 딸의 안치실에서 사돈 식구들이 고개를 떨군 채 밖으로 나와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얼굴 표정에 미소가 보이더라고요. 사위는 주변을 살피면서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다며 자기 얼굴을 직접적으로 뺨을 올려붙이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사돈 식구들 앞으로 다가가 사위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자네가 지금 내 딸 장례식에서 감히 웃어?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야? 내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뭐가 그리 좋아서 실실 쪼개고 있는 거야?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내 딸 장례식장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래도 장례식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죠. 사람 앞날 아무도 모른다더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저희도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눈물을 쏟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된 건 전부 며느리 잘못이었잖아요. 사람 마음 곱게 써야 한다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으니 그만큼 벌을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며느리의 재산이 한 78억 정도 된다는데, 그럼 내 아들이 남편이니까 유산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꼴랑 해외여행 가게 3천만 원 달라고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며느리는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내 아들에게 돌아갈 78억으로 남은 인생 대신 편하게 살아줘야죠. 전부 다 자기 업보인 거예요. 장례가 끝이 나면 저희와의 관계도 이만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너희들이 뭔데 내 딸 유산을 함부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절대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장례식장에서 본색을 드러낸 사돈 식구들은 며느리가 죽으면 배우자인 자기 아들이 유산을 전부 다 받게 되어 있다면서 법대로 해도 자기들이 이긴다며 제 딸의 78억 유산 쓸 생각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저는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사위의 멱살을 잡은 채 절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거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 떠난 딸의 사고를 수사하던 담당 형사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꽤 많은 형사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사돈 식구들에게 갑자기 수갑을 채웠고 세상 떠난 제 딸과 연관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저에게 내민 투명한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보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딸이 평소에도 항상 소지하고 있었던 손바닥만한 작은 메모지였고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은 사돈 식구들이 범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사이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다가 상처가 났을 거라는 글을 도망치면서 작성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적혀 있었네요. 저는 사위의 발을 급하게 걷어붙였고 충격적이게도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긁혀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단순 사고로 덮일 줄 알았는데 주민분들께서 쓰레기를 줍다가 딸의 친서를 발견하고 혹시 몰라 신고를 하게 된 거라며 상황을 설명해 주셨네요. 그 순간 사돈 식구들은 단체로 싸늘히 굳어졌고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담당 형사는 딸의 부검을 의뢰했고 형사의 말대로 수사 진행을 돕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의 손톱에서 사위의 DNA가 나오게 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주변 CCTV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거기에서 사돈 식구들의 차량이 발견이 되면서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위는 제 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을 알고 있어서 제 딸이 미리 출장 올 곳을 답사했고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거죠. 딸은 사위에게 쫓기면서 친서를 작성했고 인근에 떨어진 친서를 발견하고 주민분이 신고한 거였어요. 오로지 제 딸의 돈 때문에 저지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사위와 사돈 식구들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죄질로 인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저지른 사위는 징역 17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담한 사돈 식구들 또한 8년형을 선고받았고 사위는 제 딸의 유산 상속에 제외가 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사건이 밝혀져서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어요. 한평생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제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37살 여자입니다. 최근 들어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접하게 된 방송에 많은 사람들의 가지각색 인생살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며 많은 격려를 받고 있어요. 저 또한 최근에 좋지 않은 사건 때문에 여기에 사연을 올리신 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도 글을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남편과 결혼 3년 차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저희 가족은 엄마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하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가슴에 몽우리가 만져지는 것 같다며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셨고 병원에 가보니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있는 만큼 전이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벌써 몸 여기저기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의미가 없을 거라는 진단 결과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한평생 함께 지내던 아빠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힘들어 하셨고 무리해서라도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었지만 수술 받는 도중 잘못될 수도 있는 확률이 너무 컸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오다 보니 엄마의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떠나보내야만 하는 시간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심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엄마의 가슴이 골마가고 있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바르며 소독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살이 골마가다 보니 냄새가 지독했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저희 가족은 애써 웃어 보이는 엄마 앞에서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에 남편이 위로를 해주려 노력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점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기력도 떨어지고 가슴 통증 또한 점점 심해져 진통제를 먹는 횟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동안 함께 살면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 한 가정의 엄마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어야 하는 건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집에 돌아오면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아, 괜찮니? 아빠가 이번에 일이 좀 생겨서 한 달 정도 지방 출장을 어쩔 수 없이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걱정이네. 괜찮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 아빠도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곤란하네. 한 달 정도만 아빠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어줄 수 있니? 힘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고. 김서방이랑 상의 후 연락 주렴. 회사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는지 사정이 급해 보였어요. 한 달 정도야 부모님 집에서 지내는 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과 이 문제로 상의한 결과 당연히 엄마 옆에 있어주라는 말이었고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아빠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 다음날 바로 부모님 집으로 가겠다고 얘기했고 남편과는 한 달간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어요. 간간히 쉬는 날 저희 부모님 집을 왔다 갔다 하기로 결정을 받고 아빠가 출장이 끝날 때까지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회사 일을 해야 해서 중간중간 엄마한테 전화를 하며 상황을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돌발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시애미가 전화를 하면 빨리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너 요즘 따로 지내고 있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희 안 쓰던 몸이 안 좋다고 떨어져 지내면 우리 아들 천혁이랑 집안일 전부 혼자 하라는 말이야?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니? 그 문제는 남편과 벌써 상의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정도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지내는 건데 이렇게까지 화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린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도 같이 먹고 그래요. 그러니 화부터 내지 마시고 저희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기라면서 왜 이렇게 질질 끌며 사는 거야? 남들한테 온갖 피해는 다 주고 늙으면 세상 떠나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정말 너무하시네요. 입장 바꿔서 생각은 해보셨어요? 어머님이 만약 저희 엄마처럼 똑같은 처지에 있다고 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냐고요. 제가 상처받게끔 말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떤 식으로 말을 전달했길래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요즘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아졌는데 아빠가 장기 출장을 급하게 떠나야 해서 제가 한 달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제대로 전달을 했지만 시어머니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런 행동이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나타내야 할 행동인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퇴근하면 무조건 부모님 집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집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집의 일처리들을 끝내고 부모님 집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남편이 바래다 주기도 합니다. 서로 잘 헤쳐나가고 있는데 굳이 참견하셔서 찬물을 끼얹는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한심했어요. 남편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욱더 난감한 입장이 되었고 괜히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 서로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한 얘기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저희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중간 시어머니한테 전화 오면 받지 않았어요.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괜히 감정 상하기 싫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동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저희 집 사생활을 보기 위해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해서 그날은 곧바로 부모님 집으로 가려 했는데 제가 전화를 피하고 있으니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알려줬다며 서둘러 가보라는 말에 급하게 집에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것들이 지금 관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한 달이에요.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요. 제가 그동안 집안 살림 소홀히 한 적도 없고요.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지저분한 거 절대 못 봐요. 그리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설거지 정도야 그이가 퇴근하고 저녁 먹고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고 빨래도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오면 전부 해놓고 가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트집 잡으려고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이래서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다고요. 얘 봐라. 시애미가 한마디 했는데 10마디를 해버리네. 너 나한테 그동안 불만이 아주 많았나 보구나.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 또박또박 하는 거야? 시애미가 이런저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너무 많은 걸 오해하시고 계신 것 같아 설명을 드린 거였고 서운한 점들을 얘기했던 것뿐인데 되려 저를 잡아먹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시며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흔들 정도로 흥분을 하고 계셨어요. 단둘이 있는 공간이 아무래도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 것 같지 않아 난감해하고 있는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야간 근무가 있다던 남편이었어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걸 느꼈는지 타이밍 좋게 들어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은 붉어진 제 얼굴과 얼굴 표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이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시모 앞에서 화가 난 감정을 억누르며 물어보자 아무 말도 못하시곤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며 저를 보며 방금 전까지 화를 내시던 시모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서로가 많이 힘든 이때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남편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갈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시어머니라 그냥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녁 안 드셨으면 같이 먹자고 권해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감정으로 저녁을 함께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괜찮다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왔다면 분명 제 머리채 잡고 난리를 쳤을지도 모를 상황에 상당히 아찔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괜찮냐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대충 집안일을 끝내고 남편 차 타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괜히 나 때문에 너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한창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될 시기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직 저녁 안 드셨죠? 간단하게 차려드릴게요. 남편은 다음날 새벽같이 출근을 해야 돼서 잠깐 인사만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한 숟가락이라도 뜨게 간단한 저녁을 차려드렸어요. 하루하루 암과 싸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막말하셨던 시어머니 때문에 엄마를 보고 있던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엄마와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기운 있을 때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떠나버리면 더 이상 엄마의 목소리가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웠고, 매일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핸드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켜서 그날의 기록과 사진과 동영상도 많이 찍으며 엄마와의 추억을 보관해 두었어요. 중간중간 아빠와 통화도 하며 엄마의 상태를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도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아빠는 무사히 출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몸살이 나버렸고 며칠 동안 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힘겹게 전화를 받자 시모가 하는 말은 다음 주 주말에 제사가 있다는 말이었고 잊지 말고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된다고 통보하신 뒤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끊으셨어요. 분명 목소리가 좋지 않은 걸 알고 계셨을 텐데도 안부는 물어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으셨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어쩌겠어요. 해야 될 건 해야 하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회복이 되고 회사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시댁 제사 바로 전날 아빠한테 전화가 왔고 엄마가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신다며 아무래도 오늘 내일 할 것 같아 시간이 없다는 말에 급하게 회사에 사정을 설명한 뒤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위태로워 보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뒤이어 남편도 도착해서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일단 엄마를 병원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 구급차를 불렀고 1인 병실을 얻어 조용히 가족들끼리의 시간을 보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덜 아프시라고 진통제가 투여되었고 저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간호사가 들어왔고 엄마의 가슴이 골마 있던 곳을 치료해 주려 하자 제가 평소에도 자주 해왔던 거라 제가 하겠다며 물건을 건네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 시부모님이 병실에 찾아왔고 그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야 이 냄새는? 병원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웬 썩은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니? 너는 내가 왔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니? 아이고 안 써도 나한테 올라오는 냄새였어. 거기가 골무면 그렇게 냄새가 심한 거니? 헛구역질이 다 나오겠네. 치료 끝나면 불러라. 나가서 순 좀 돌리고 와야겠다. 정말 오래도 사셨네. 저 정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아유, 늙으면 곱게 떠나야 돼. 듣자 하니까 정말
말이 심하잖아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엄마 앞에서 그게 할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꼭 입 밖으로 내뱉어야 속이 시원하신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언젠가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꼭 지금 하신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제가 뱉은 막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썩은 내가 나는 걸 뭐라고 하냐며 제 얼굴에 갑자기 손찌검을 하셨고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말릴 틈도 없었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급하게 시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고 아버님은 미안하다며 당황했는지 시모를 따라 나갔습니다. 이럴 거면 왜 오셨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병실 밖에서 시모는 저를 향해 베어먹지도 못한 것이 어른 알기를 개똥으로 한다며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며 제삿날 늦지 않게 오라고 한마디 한 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사가 생각이 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한참 뒤에 병실로 들어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너무나 황당한 시어머니의 행동에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제사가 먼저냐고 화를 내자 남편도 당연히 가지 않아도 된다며 저를 진정시켜주려 애썼어요. 그런데 핸드폰에 문자 한 통 오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제삿날 늦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해야 할 도리는 지키라고 끝까지 자기 생각만 주장하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엄마는 약기운 때문인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지만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남편은 집에 돌려보내고 저희 가족끼리 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쉬지 않고 오더라고요. 제가 제삿날 음식 준비 때문에 시모가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하셨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시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화가 잔뜩 올라와 있어서 아무래도 병원에서 난리칠 것 같으니까 일단 전화를 받아서 상황을 진정시킨 뒤에 정리해 나가자며 자기가 말리려 해봤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불안한 목소리로 저에게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켜보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고 진정이 된 엄마에게 다시 불안감을 주고 싶지 않아 나와서 받았습니다. 너 정말 내가 막 나가는 모습 보고 싶은 거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내가 뭐라 그랬어? 공과 사는 구분하라고 그랬지? 너희 안 싸더니 지금 세상 떠났니? 아직 병원에 누워있잖아. 그럼 일단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지금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가 병원에 가서 난리를 쳐야 되겠어? 지금 당장 달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네가 머리가 있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거다. 앞으로 30분 줄 테니까 숨도 쉬지 말고 달려와. 알겠어? 보자 하니까 시애미를 아주 물러보고 있어.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끊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잠을 자고 있는 엄마를 보고 있으니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충격을 안겨주는 것보다 눈 딱 감고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곁을 지키고 있는 아빠에게 어느 정도 상황을 설명한 뒤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 남편과도 대화를 했고 시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가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제 얼굴에 앞치마를 던졌고 앞치마를 펼치니 비닐 장갑이 있더라고요. 시모는 썩은내 나는 더러운 맨손으로 음식 만들지 말라며 비닐 장갑을 건네준 거였고 저는 이를 갈며 꾹꾹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남편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며 주방으로 달려와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양팔을 걷는 순간
시모는 국자를 싱크대에 강하게 내려치면서 주방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제사 음식을 힘들게 만들었고 시간이 돼서 제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치 보며 주방에서 전화를 받으니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순간 제 이름을 부르고 떠났다고 엄청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마지막 떠나는 길 엄마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되었어요. 남편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눈치챘는지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냐며 물어보는 대답에 짐 챙겨서 준비하라고 얘기했고 남편이 아버님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놀란 듯 여기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보라며 미안해 하셨어요. 뭐라고? 지금 시작했는데 가겠다는 말이 나와? 예. 너 나랑 장난하니? 이거 얼마나 걸린다고 지금 가겠다는 거야?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영주도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요.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지금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어머니가 더 잘 알면서 그래요? 지금 같이 가봐야 하니까 그만하세요. 아버지도 서둘러 가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어머니가 끼어들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결국 눌렀던 감정이 터지면서 제사상을 뒤엎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제사상을 뒤엎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일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시모가 저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저는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분명 함께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악독한 시모의 행동들 때문에 저는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도 없었고 시댁에서 난리를 치는 시모 때문에 엄마한테 빨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저는 병원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머리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화장한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돼서 사람 꼴이 아닌 상태로 엄마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오열을 하며 엄마를 불러 외쳤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찾으셨던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끝내 놓지 않으려 했던 엄마와의 손을 놓게 되었고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어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벌써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보관해 두었던 동영상과 사진들을 보며 엄마를 기억했고 그러던 도중 너무 힘들고 피곤했는지 아주 잠깐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고 생각했는데 몇 시간 정도 잠을 잔 것 같았어요. 눈을 뜨며 정신을 차리는 사이 제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고 고개를 돌려보니 시모가 옆에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잠이 확 달아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시모가 저를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제 핸드폰을 시모가 만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뺏으며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님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남편은 난감한 듯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 사이 핸드폰을 보자마자 달려가 시어머니를 밀치고 말았어요. 제가 그동안 엄마와 함께한 추억들이 담아져 있던 사진들과 동영상, 음성 녹음 파일들을 전부 삭제해버렸더라고요. 사진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흘러 시어머니를 용서해줄 수가 없었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 아버님은 시모를 데리고 장례식장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땅을 치며 오열을 했고 제 인생에 있어 제일 증오스러운 사람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장례식은 끝이 나게 되었고 핸드폰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주는 업체에 남편이 맡겨주면서 다행히도 삭제됐던 파일 전부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댁과의 인연은 아예 끊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며
연락을 하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2번 다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이사까지 결정을 했고 연락처도 바꿨습니다. 그렇게 아예 인연을 끊고 살다 보니 마음은 편했지만 제 마음에 항상 자리 잡은 시모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퇴근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이리 안 좋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야? 전화도 안 받아서 걱정했잖아. 이것 좀 봐봐.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서류가 나한테 배달이 됐거든? 그 안에 자료들 보면 당신도 엄청 놀랄걸? 남편이 건넨 서류를 다급하게 열어보는 순간 충격적이게도 시모가 아버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어요. 정말 많은 사진들에 눈에 담지 못할 장면들까지 있었고 그런 자료들에 너무 놀란 저는 누가 보냈는지 모르냐며 재차 물어봤지만 남편도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이걸 남편에게 건네준 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게 느껴졌고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있던 사진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시모는 뼈도 못 추릴 정도의 자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남편이 고민을 하자 이번에는 저희 집으로 등기가 배달이 되었고 안에 있던 자료는 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건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런 보상의 조건도 없이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건네주는 자료가 몇 차례 더 있었고 저희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자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의문의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건물로 들어서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편함에 누군가 주위를 살피며 서류 봉투를 또다시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달려가 의문의 남자를 붙잡았고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고개를 돌려 저를 뿌리치려 하는 걸 소리치며 도와달라고 외치자 주변에 있던 주민분들이 의문의 남자를 붙잡고 모자와 마스크를 벗겼는데 충격적이게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자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편이 그동안 전부 저에게 건네고 있던 자료였어요. 등기로 배달이 되었던 것들 전부 남편의 지시로 이루어진 거였고 제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 남편이 계속해서 자료를 건네주며 움직이길 바랬던 거였어요. 왜 당신이 이런 짓을 한 거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일이잖아. 내가 직접 시어머니한테 보여주길 원했던 거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얼마 전에 우연히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보게 되었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뒷조사를 해보니 엄청난 자료를 건네주더라고. 너무 심각할 정도로 충격적인데 내 손으로 이걸 전부 아버지한테 보여줄 수는 없겠더라고. 자식이 부모의 사이를 찢어 놓는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 않잖아. 어머니한테 쌓인 감정도 있고 조금 더 수월할 거라 생각했어. 어찌됐든 모든 건 바로 잡아야 하잖아. 그런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길래 계속해서 자료를 건네준 거야. 남편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도 되었습니다. 제가 시모를 증오하고 살고 있는 건 맞지만 막상 남편에게 자료를 건네받으니 섣불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남편보다는 제가 하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해 저 혼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을 남편에게 더 이상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서류 전부를 시댁에 가지고 찾아갔고 그동안 연락 없이 인연을 끊고 있었던 저를 보자마자 아버님이 놀란 듯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치더니 여기가 어디냐고 언성을 높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아버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소파에 앉으라고 얘기했지만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아 곧바로 서류 봉투를 건네드렸어요. 아버님이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보자마자 전부 떨어뜨리게 되었고 바닥에 널브러진 사진들에 시모는 화들짝 놀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시모를 바라보던 아버님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셨고 결국 시모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모든 걸 숨길 수 있고 넘길 수 있었던 일들을 남편은 바로잡고 싶어 제 손을 빌렸어요. 그런 행동이 차라리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누군가는 해야 했고 그 결정을 제가 내릴 수 있게 남편이 선택권을 준 거니까요. 그렇게 시모는 아버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집안과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2번 다시는 볼 일이 없게 되었고 시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아버님과 남편은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다 늙어서 어디에서 벌어먹고 사냐고 울분을 토해냈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 어쩌겠어요. 혼자 외로이 살다가 세상 떠나길 바랍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거고 도움도 주지 않을 겁니다. 눈을 감을 그 순간까지 곁에는 아무도 없을 테니 평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살면 모든 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왜 모를까요? 정말 한심하기만 하네요. 현재 저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전부 풀렸는지 현재 임신 7주차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밝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그동안 겪었던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